경영혁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비전을 만들고 신념을 가져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필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조직이 방관에 빠지고 비전이 없으면 조직이 혼란에 빠지고 신념이 없으면 회의에 빠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좌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로자베스 모스칸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 하던 하버드 교수죠. 변화의 성공 요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배 교수라든지 이진주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제 이걸 다 접수를 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최소 공배수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대개 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변하려고 그러면 먼저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변화의 방향, 소위 말하는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역시 CEO입니다. CEO가 앞장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각오와 단절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액션 플랜을 제대로 짜라.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에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을 해라. 이런 7가지는 대개 공통적으로 혁신의 성공 요소로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변화의 출발점은요, 자만심에서 탈피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만족을 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 변화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함정에서 탈피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 콜린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Good to Great, 우리나라 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 우수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제목이 어떻게 해서 붙었느냐 하면 이 양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입니다. 그러니까 굿이라는 게 great로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버팀돌이 되고 뒷다리 잡는 거라는 거죠. 내 현재 상태가 굿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자만을 하게 되면 great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이 great의 동지가 아니라 적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굿을 극복을 해야 great로 갈 수 있다라는 책의 제목이 바로 Good to Great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요, 이 굿에 만족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냐면 자기 기업의 실적을 뭐 아주 탁월하다라고 뭐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CEO가 아주 유명한 잡지, 뭐 포천이다, 뭐 포버스다 이런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경영대가들이 우수기업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성공을 작촉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건립을 한다든지 또 특정한 기념물, 경기장이나 거리 같은 데 자기 기업의 이름이나 창립자 이름을 새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자만에 빠진 징조죠. 이런 자만에 대한 히스토리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많은 경우에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토스가 고대 제국들이 멸망한 것도 다 자만에서 시작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크로에수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소아시아 터키를 지배하던 나라인데요. 그 유명한 왕이 이제 4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상당히 자만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를 공격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이 신관들한테 신탁을 받는 거죠. 자, 앞이 어떻게 되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신관들이 신탁을 내리는데 페르시아를 공격을 하면 제국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결론은 공격을 실패를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 신관들 보고 당신들이 제국이 몰락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라고 물어보니까 언제 제가 페르시아가 몰락한다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예로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이제 20세기를 비교를 하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같은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인합 대 국가인합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붙는 거죠. 처음에는 아테네를 포함한 아테네 연방이 상당히 이제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 나라가 여러 가지 약한 도시 국가들을 연대를 해서 또 관용적인 정책을 전개를 하고 많은 팬들이 생기는 거죠. 이 아테네가 이제 상당히 자만에 빠져가지고 정의라는 단어를 우월한 자가 강요를 하면 약한 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점점 많은 나라들이 아테네에서 이 결별을 하고 벗어납니다. 그 대신에 이 스파르타는 점점 힘을 모는 거죠. 결국은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무찌르고 스파르타가 아테네 제국을 고대 그리스를 통일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죠. 자만심에 대한 걸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게 이제 이카루스의 파라독스라는 건데요. 이 밀러라는 교수가 이카루스 파라독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책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다이달로스가 공리의 신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말하는 미로, 그죠? 이 9번 길, 미로라는 걸 이제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이제 다이달로스의 아들이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가, 크레타 섬을 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환대를 받는데, 여러 가지 나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달로스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옆에 떨어져 있는 그 새 깃털을 보고 새 깃털을 이래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옆에 날개를 달고 감옥을 탈출을 하자. 근데 이제 날개를 붙이는 이 재료가 밀랍. 그러니까 양초 같은 거죠. 초 같은 걸 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옆에 붙이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날기 전에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한테 충고를 합니다. 이거 밀랍이라는 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데 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제 달고 출발하죠. 다이달로스가 이제 하늘을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만심이 빠지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발밑에 보이고 내가 뭐 지구를 지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카루스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날아서 태양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 밀랍이 하나씩 둘씩 녹아 떨어지고 날개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이카루스가 에게해에 빠져서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거대 기업이 몰락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거대 기업이 자만에 빠져서 내가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겠다라고 하다가는 결국 녹아서 에게에 떨어지든지 태양열에 녹아서 타든지 이거를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사람이 이제 줄리안 반즈라는 사람인데요. 태양을 바라보며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나게 이제 은유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요. 8km까지 상승을 하면은 공기가 희박해져서 프로펠러에 공기가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또 뭔가 비행기가 흔들려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상승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실눈을 뜨면 태양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태양을 향해서 가면 날씨가 서서히 추워집니다. 추워지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행복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조금씩 멍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느낌 속에서 산소가 서서히 새나가면서 또 계속 상승하다가 결국은 손을 앞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그게 삶의 종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간다 라는 거거든요. 한때 그 유행했던 그 깨구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뭐 물속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개구리가 탁 튀어서 도망가는데 이거를 보통 온도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끓여 이제 올라가면 개구리가 이제 이 온도가 50도, 60도, 70도, 80도 자기가 몸이 완전히 익어버리는데도 익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 이게 이제 개구리 스토리 아닙니까?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 파라독스라는 책에서 밀러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기업이 추락하는 궤도,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재미를 봤다. 이제 소위 말하는 크래프트맨이 되죠. 장인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술에 재미를 받기 때문에 계속 기술에 집중하고 기술자들이 우대받고 기술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위한 기술,
기술자를 위한 기술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땜쟁이로 전락을 해서 회사가 망한다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 예로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이 포커스를 맞춘 게 이 기술이거든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다 선호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 가지고 재미를 보니까 계속 기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 기술이라는 게 크게 높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다 기술이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 기술 했거든요. 그때 델이라는 회사는 이제 기술은 비슷하다. 이제는 고객들이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30% 40% 산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도 계속 디지털 이퀴먼트는 기술 하다가 결국은 거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다른 회사에 M&A가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했던 경험 자체가 촉사가 돼서 풀리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이카루스의 파라독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널 교수의 활동적 타성이다, 이너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공의 함정이 역시 타성, 이너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트랩으로 작용을 한다, 덫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코끼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말이죠. 코끼리 발에다가 족쇄를 달고 말뚝을 박아 놓으면 끈을 한 2, 3m짜리를 달아놓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코끼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말뚝을 빼내지를 못해요. 도망을 못 가는데 코끼리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끼리가 발만 조금만 움직여도 그 말뚝은 옛날 그 말뚝이니까 쉽게 빠집니다. 근데 코끼리는 옛날부터 내가 이 말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 경험, 관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된 후에도 요 2m 족쇄 안에서 그 말뚝만 딱 박아 놓으면 꼼짝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코끼리의 족쇄 이야기인데요. 이 조직이나 경영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 공식을 보면요. 엄청난 자원을 축적을 하든지, 새로운 전략을 구사를 하든지, 또 아주 독특하고 이 경쟁이 있는 가치관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새롭고 이 쌈박한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소가 되는데요. 이게 고착화가 되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널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과거의 성공의 요소가요, 실패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의 프레임이 환경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는 블라인더, 눈가리개로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서 계속 재미를 봤으면 환경이 동일하면 그 전략이 통하죠. 그런데 환경이 바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면 그게 성공의 요소가 아니라 실패 요소가 된다는 거죠. 프랑스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대전 이전에 전쟁을 할 때는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돌진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프랑스 군대에서는 이 브레이버, 용감성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 독일이란 나라는 용감하고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에는 기계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프랑스 군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 군대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는 안 거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1차 대전에서 그 독일군한테 패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난공불락 요새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마지노선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마지노선을 만드는데요. 이것도 며칠 안 걸려서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를 했죠. 예를 들면요, 탱크 문제인데요.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 프랑스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탱크를 보병 사단마다 하나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병을 지원하는 용도로 탱크를 분산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를 보병 사단마다 하나씩 배급을 하는 게 아니라 탱크를 전부 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를 탱크만 가지고 따로 기계화 사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탱크가 하나고 이쪽에는 탱크가 수십 대고 그 철공 난공 물약의 요새 같은 이 마지노선이 이 탱크 기계화 사단 가지고 바로 격파가 돼버린단 말이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눈가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 이런 게 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의 성공을 통해서 축적했던 경영 자원이요. 환경이 바뀌면 골칫거리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당하는 게 하드를 많이 축적한 회사가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소프트 사업을 전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이 어디서 성공을 했냐면 메인프레임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P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IBM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PC라는 거는 메인프레임을 팔기 위해서 미끼로 끼어 파는 제품이고 결국은 메인프레임을 팔라고 PC를 만드는 보조물 수단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메인프레임으로 갔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PC로 갔단 말이죠. 뒤늦게 우리도 PC를 만들자. 지금은 이제 상당히 따라잡았지만 상당 기간 고전을 했죠. 미국의 항공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미국의 항공회사가 발명한 컨셉 중에 스포크 앤 헙, 헙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있죠. 저희들이 동북아시아 헙이다 이런 게 뭡니까? 헙 앤 스포크라는 게 마차바퀴를 연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차바퀴 한가운데 있는 게 헙이고 이 날개살을 저희들이 스포크라고 그러는 건데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A에서 B, B에서 C로 옮기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헙 앤 스포크라는 개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물건을 한가운데 갖다 모으고 다시 중앙에서 주변으로 뿌리주면 훨씬 더 생산적이다 라는 컨셉이 이제 헙 앤 스포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항공회사, 큰 항공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전략이 헙 앤 스포크 개념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회사들이 헙 공항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비행기를 거기에 모읍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철칙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우스웨스트라든지 그다음 젯블루라든지 이지젯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출몰을 하면서 과거의 실패 방식이라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다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와서 성공을 해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시가총액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 항공사 6개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성공을 했던 방식을 유지하다가는 환경이 바뀐데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는 실패 원천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된 프로세스가 고착이 되면 이게 기계적인 루틴이 돼가지고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 나중에 그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 조직에 촉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적 타성이 과거의 성공이 활동적 타성이 되면서 실패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치관이 도구마로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만들었는데 그 수단 자체가 목적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만이라는 것은 현대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성공에는 자만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점을 늘 명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믿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재미난 이야기가 이건데요. 로마 장군들이 해외에 이제 원정을 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면 이제 개선식을 해요. 우리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장군들이 귀환하는 개선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개선식을 하면 항상 그 뒤에 아주 작은 애들이 따르면서 라틴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라 라고 라틴어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식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항상 이 개선 장군이 자만하지 않도록 언젠가도 당신은 죽는다. 그 점을 명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